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 시작됐습니다. 일부 투표소엔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나 기자, 투표소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른 아침이지만 투표소엔 시민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미리 해둔 캡처 화면은 허용되지 않고 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인정됩니다. 투표는 선거인 주소지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앞서 투표 시 주의사항을 배포했는데요. 투표할 때 기표소에 배치된 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지를 찍어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투표 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만큼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거인이 사전투표 참여 사실을 숨기고 투표를 하려고 할 경우 선거법상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는 신촌, 김문수 후보는 계양, 이준석 후보는 동탄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첫날인 만큼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막판 지역별 유세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20대 청년 4명과 함께 사전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 세대는 빛의 혁명을 이끈 주인공이라며 청년들과 함께 투표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후 민주당에서 험지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권에서 유세할 예정입니다. 그놈이여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하게 하시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 역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6.25 전쟁 당시 인천에서 전세가 바뀌었듯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학업이나 아니면은 또 회사 다니느라 바쁜 젊은 지지층이 투표를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투표 이후 경기 판교와 서울 고려대 인근 종로 3가 등 젊은 층이 모이는 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보수 진영 단일화는 오늘 사전투표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까지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화 시안으로 여겨진 사전투표 전날에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기성정당과 차이를 강조하며 젊은 표심에 호소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협상으로 단일화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면서도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제는 협상을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해 주기를 간곡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영남 유세를 마치고 상경한 김문수 후보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준석 후보와 담판을 위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미 국회 밖으로 이동한 뒤여서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취재진들과 만나 전화를 아무리 해도 이 후보가 받지 않는다며 본투표 때까지는 이 후보와 만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SNS에 글을 올리고 이준석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세워 정면 승부에 나서는 것 이외에 어떤 시나리오도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과에도 대선 TV토론회에서 나온 이른바 젓가락 발언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후보 사퇴와 의원 제명을 촉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막말을 지적하던 이준석 후보가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하며 권영국 후보의 생각을 묻습니다.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색적 표현이 나왔고 민주당은 끔찍한 언어폭력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끝났다. 모든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치권이랑 시민사회에서 대선 후보직 사퇴해야 한다. 그냥 뭐 안타깝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이준석 후보는 사과했습니다.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해당 표현을 인터넷 댓글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도 직접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80년대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은 투표 동료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투표하게 하시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시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김문수!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평일 양일간에 틈이 나실 때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혁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 3분이 오늘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신촌을 찾아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촌 하면은 뭐 젊음의 거리 이런 상징이 있는 곳이잖아요. 왜 신촌을 택한 이유 어떤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난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진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개혁신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실망해서 갈 곳,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갈 곳 잃은 젊은 표심을 저희가 공략하기 위해서 신촌을 택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선거라는 게 간단합니다. 내 표를 한 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한 표를 가져오면 2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촌을 이번에 젊은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기로 했어요. 어떤
상대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투표하는 모습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지로 분류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중도 확장을 넘어서서 험지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이 생각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세를 역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인천을 그 근거지로 삼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당시에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을 했었는데 이런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늘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예. 마찬가지이고 본인이 8명의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성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 가운데 사전투표 폐지가 들어있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당의 후보로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보이면서 사전투표 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약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예. 후보 스스로가 본인이 오늘 인천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저희 지지층에다가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이러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사전투표를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후보 세 분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전투표에 나서달라 적극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진보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고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하기 직전에 혹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뭐 민주당에게 좀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강력한 이슈가 있었을 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권 심판이라는 이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또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강한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번에 꼭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많이 독려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은 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았음에도 예. 불구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물론 0.7%포인트 차로서 굉장히 좀 박빙의 승부이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뭐 민주당에게 어떤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말하자면 역대급으로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양측이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투표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끼고 있지 않아요. 오늘과 내일 평일에 이틀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만큼 올라갈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수 진영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뭐 전혀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 국회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만나가지고 단일화 얘기할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실 어제 그 이준석 후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도 사실 이 단일화의 명분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도 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표를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는 표들이 본인의 지지세에서 절반 정도도 안 된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낮게 지금의 추세로는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여러모로 오히려 괜히 단일화를 했다가 보수 정당의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본인도 떠안을 수 있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는 본투표 전까지 단일화 계속 시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현재로서는 독자 승리론으로 선회를 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렇죠. 며칠 전부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저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리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막판에 결집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와 대의는 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는 김문수 후보로 모일 가능성들이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이번 토론회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발언들 어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이 단일화 관련한 현 상황과 관련해서 뭐 자신의 탓도 이준석 후보 탓도 하지 말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내용이에요. 하와이에서 하와이 시간을 보니까 아침 시간에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실망스럽죠. 어쨌든 저희 마지막에 경선 4강까지 갔었고 그리고 당의 원로이신 분이었는데 최근에 탈당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당에 대한 저격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것처럼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친민주당적인 글들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결국 하와이 특사단이 갔다 온 다음에는 민주당에 대해 뭐 우호적인 글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당에 대해서 저격하는 듯한 글들은 올리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본인은 정계에서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올려주신 거예요. 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30년 동안 헌신한 사람을 헌신장 버리듯이 버렸으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화가 났으면 경선에 패배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관례인데 탈당하고 본인 탈당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서 너무나도 뼈 아픈 얘기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게 또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막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이준석 후보 탓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만약에 안 하면 이준석 후보가 마치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는 이 단일화에 대한 책임이 이준석 후보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책임론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단일화라는 것이 시너지가 나려면 이 드라마틱한 과정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놀자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더 관심 갖고 뭔가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표를 더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상승폭, 단일화에 대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사실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으로서 사실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단일화마저도 이준석 후보가 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면서 걷어차버렸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집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공약에는 여전히 포함이 돼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삼권분리 파괴다 이런 비판 나왔어요. 그렇죠.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사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여야 없이 있었던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도 이미 했었고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14명인 대법관은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회는 했습니다만 비법조인 출신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상권분리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넣었다라는 것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번 선거 과정에 있어서 커피 원가 120원,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인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공약에 들어간 대법관 증언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한 목소리, 필요성은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이후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그게 지금 정책 공약집에 담기면서 결국 사법부 압박,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의힘은 갖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그것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저희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 한나라당 시절에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상규 소위위원장께서 대법관을 12명에서 24명으로 증원을 하고요. 3분의 1은 대법관들의 다양성을 위해서 비법관 출신으로 하자. 그리고 나이는 40세에서 45세, 경력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그런 의견을 내셨고 이게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민주당보다 더 먼저 한나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신해서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 법원에서 연간 100건, 독일은 2,000건. 근데 저희 한국은요. 3만 건에서 4만 건을 합니다. 이것은 대법관 한 명당 3,000건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재판 받을 권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안 늘려주니까 상고법원 설치하자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출산 아동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현재 한 2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저출산 관련한 예산이 한 20조 원 정도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예산 이외에 뭐 한 사람당 1억씩으로 추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아예 집약적으로 1억씩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23조 원과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20조 원 이게 좀 숫자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여야가 협의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뭐 저출산이 약간의 반등은 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국가가 지속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차이점을 갖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파장이 커지자 이 후보는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비판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이준석 후보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오전 9시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곧 평가를 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제 토론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글 남겼고 어제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뜻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전향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뭐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큰 어떤 반응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아직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주장이 뭐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단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단어를 썼다는 자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혐오성 발언을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정치에 빨리 입문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저는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국민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사실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뭐 5년, 7년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월급도 받아보고 아니면 또 영업을 통해서 또 돈도 힘들게 벌어봐야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뛰어난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이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도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내 민심이 저렇게 차가워진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를 좀 주변에게 좀 소통을 하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개인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 후보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배우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가족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3년 그 윤석열 정부가 빨리 조기 종식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가족 검증이 문제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순서를 좀 달리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저런 워딩을 꺼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신 상황인데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저러한 발언들을 하고서는 벌금 500만 원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친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워딩 자체는 굳이 생방송 토론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도 저는 형식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잘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부분은 이 한 번의 그 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글들도 있었고 상습 도박 혐의도 병합이 돼서 500만 원형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할 때 장남이 390만 원이 지금 재산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바로 이제 6월 정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서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는 판돈으로 도박 판돈으로 2억 3천만 원을 쓴 것이 나옵니다. 700회 정도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판돈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강전의 대변인님 말씀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반론 주시면요. 아직도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공천 개입 이런 것도 화가 나지만 이게 의혹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의혹이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소도 안 당하고 재판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으로 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조사받고 기소당해가지고 재판받아서 법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권력자라고 계속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권력자의 아들은 잘못이 있으면 수사받고 기소당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벌금 낸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 2억 얼마라고 하셨죠. 김건희 여사는 얼마입니까? 이거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법적 책임까지 졌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연좌제입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것을 가족 문제로서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과오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권력자건 하여튼 평민이건 그 일반인들이건 간에 똑같이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받고 예.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장난과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형이 지난해에 확정이 되었었다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그 워딩도 실제로 그 장남이 썼던 그 글을 그대로 읽은 것이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500만 원의 병합이 되어 있는 상습 도박 혐의에 있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판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대통령 후보로서 가족에 대한 검증으로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동해안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최대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마약을 모두 공개했는데 강당 무대가 꽉 찰 정도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당 무대 위가 비닐로 포장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해경과 세관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압수한 코카인입니다. 마약이 실려 있다라는 내용의 미국 FBI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세관과 합동수색 계획을 적발된 코카인은 모두 1,690kg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 선원들은 코카인 운송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2월 페루에서 파나마로 가다 해상에서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등을 거쳐 강릉 옥계항에 들어왔습니다. 입항 전 동남아 마약상에게 코카인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해상 투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본 공해, 일본 제주 사이의 근해, 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코카인 하역을 시도했고 이후 중국 연안에서도 코카인 하역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리핀 선원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입항 전 도망친 다른 4명을 적색 수배했습니다. 또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미국 유학 준비를 하던 학생이나 방문학자 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추후 비자 갱신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인데 유학원과 비장 대행 업체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기 위한 미 국무부 홈페이지입니다. 평소라면 달력에 예약 가능한 날짜가 떠야 하는데 이렇게 텅 빈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별다른 공지도 없었습니다. 아예 공지도 없어요, 사실. 서비스 피 이런 거를 냈다 하더라도 뭐 비자 인터뷰를 못 잡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작정 기다리셔야죠. 유학원과 비자 대행 업체엔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오전에 전화만 한 50통이 왔어요. 학생 비자를 스탑을 시킨 건 처음이에요. 유학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터뷰가 언제 재개될지, 풀리더라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합격한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나중에 비자 갱신이 안 될까 봐 걱정합니다. 비자를 갱신하긴 해야 되니까 그때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과학에 잠깐 들어갔다 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SNS에 반미,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조언들도 많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의 유학생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SNS 계정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유학과 SNS 계정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사뭇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가 발부한 사증, 비자라고 하죠. 이게 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왜 오려고 하는지, 범죄자가 우리나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미국도 비자가 있는데 미국의 비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민 비자고 두 번째는 비이민 비자고, 그다음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비이민 비자는 A는 외교관 그 비자입니다. V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F 비자는 유학이고요. 그다음 M은 연수, 직업 훈련이고, 그다음에 J는 문화교류인데 이런 비자들은 그 비자 받을 때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국무부가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지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비자 인터뷰를 중지한다는 것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히 유학 가려고 하는 그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그 혼란이 당분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각에선 이 상황을 미국 정치 내부 상황과도 좀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명문 대학교,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을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반유대주의 급진 좌파 학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미국을 무시하면서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정부의 눈 밖에 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몇몇 명문 대학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금 많이 삭감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도 지금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데 유학생들의 차지하는 그 포션이 상당히 있는데 그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면 그것 또한 재정적인 압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혹시 하버드 대학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유학생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일단은 SNS 검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발표는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유학생들의 SNS를 들여다볼지 이 안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안이 아직 발표된 건 아니어서 사실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막막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죠. 기본 방향은 SNS를 통해서 일종의 사상 검열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SNS가 단순히 공개 게시글 뿐만 아니라 팔로우라든가 댓글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정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까지 검열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반유대주의나 팔레스타인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고 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예약한 이 면접에 대해서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될 경우에 언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이 되신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정에 참석해서 차질 없이 일정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학이 예정돼 있는 분들은 입학 일정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아직은 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입학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보고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유학생들을 막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미국의 뭐 어떤 대외 외교적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뭐 단순 압박용으로 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트럼프가 항상 그 조변 섞기 하는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지금 일단 미국에는요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있대요. 그런데
가장 많은 그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중국, 그 다음이 인도, 그 다음이 한국 유학생인데 4만 3천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쓰는 돈이 수업료,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440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면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60조가 넘는 돈이면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학가 있는 그런 마을 같은 데에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의 명문 대학에 유학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인재 유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유학생을 막는다라고 하면 그런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경쟁력도 좀 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지금 같은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다 이런 그 견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학을 현지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도 비자 갱신 때문에 여름방학 때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준비하던 학생들도 일단 9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비자 발급 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 뭐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준비하는 유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 비판을 하는 것은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 발언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뭐 재외국민 보호도 필요하고 실제 지금 유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 발급이 연장이 거부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 반이민 정책, 이민 통제 정책에서 다 연장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 중에 뭐 취업이라든가 노동행위를 할 경우에 이민법 위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 공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받고 있던 혐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이례적이라고 예.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2021년 8월에 정철승 변호사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어떤 내용을 올렸느냐? 그 피해자가 근무했던 부서, 네. 수행했던 업무 등. 그래서 서울시나 그 관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정철승 변호사가 또 뭘 주장했느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입증할 물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성폭력법 24조에 보면요. 이거를 정철승 변호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떤 규정이 있느냐. 피해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정보통신망에다가 공개했을 때에는 그러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다가 왜냐하면 피해자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심지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그 위반까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2023년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 딱 이맘때쯤에 2023년 6월에 기소했는데 실형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은 피해자 측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에 대해서 법적 구속이 안 됐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까지 한 상황이에요. 이번 형량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뭐 신원이 확실한 변호사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면에서 보면 양형이 뭐 가볍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이 각 범죄 사실이 가볍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허위라는 걸 알고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성폭력범죄처벌법까지 다 유죄 인정을 했는데 이 각 범죄가 최소 6개월부터 길게는 한 5년까지 양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이제 적정한 형을 1년 형으로 양형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양형이 가볍지는 않은데 범죄 사실 또 재판부가 설시한 판시 내용, 죄질의 어떤 판단에 비해서 법정 구속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좀 비판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향후 항소심 재판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뭐 국민참여재판도 네. 신청을 했었다가 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철승 변호사 태도예요. 그때 재작년에 그 기소가 됐을 때 그때 법조계에서는 조금 뭐 약간 놀랐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 어떻게 예상을 했었느냐. 한 벌금형이나 그다음에 강해도 집행유예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벌금이나 집유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민참여재판까지 주장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 실형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반성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거고 끝끝내 반성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그 태도를 보이면 그때는 그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소주가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필리핀 현지를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불판 옆에 소주가 놓여있는 익숙한 풍경. 한국 어딘가 싶지만 이곳은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K-팝과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여 먹는 우리 외식 문화가 필리핀의 유행입니다. We enjoy eating K-food, Korean food, and we enjoy K-pop together. 우리 교민들만 찾던 소주가 필리핀에서 대중화된 건 지난 2019년부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음주 후 한국식 노래방을 즐기는 게 필리핀 젊은이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류와 함께 소주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필리핀은 일본, 미국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소주 수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마트에서도 소주는 인기 품목입니다. Because of the Korean K-dramas, the soju popularity is like a bomb.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줄고 있는 국내와 달리 소주 수출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과일 소주가 주류를 이뤘던 필리핀은 지난해 일반 소주 점유율이 68%로 역전되며 동남아 최대 소주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핀 소비자들이 과일 소주에 어떤 촉발된 관심이 레귤러 소주로 지금 옮겨가는 단계 초반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인한 주류 업체들은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동남아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3자 정상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각서까지 준비하며 2차 협상 준비에 나섰는데 이번엔 휴전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Well, I will if it's necessary, you know. I wish it would have been that way a couple of months ago. But at this point, we're working on President Putin, and we'll see where we are.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휴전 협상 진정성에 대해 우리가 속고 있는지 2주 후에 말하겠다며 두 나라 간 물밑 협상에 따른 대러 제재 카드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환영했습니다. For us, it's ver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not to withdraw themselves from, all this situation, the war, Russia against us.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할 각서까지 준비했다며 다음 달 2일 2차 이스탄불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Продолжить процесс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Удастся провести второй тур переговоров, обменяться меморандумами. 앞서 푸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와의 통화를 통해 평화협정 윤곽을 담은 각서를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전하던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좀 흥미로운 전시장 모습인데요. 기념품에 관한 전시인데 이건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오늘도 기념, 우리가 기념품을 간직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시장 한쪽에 걸린 기념수건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관광엽서나 포스터, 2002 한일 월드컵 응원 티셔츠 같은 익숙한 기념품들이 소개되는데요. 이번 전시는 개인의 생애 주기와 기념, 공동체의 기억, 관광기념품 등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념품을 간직하는 이유를 조명합니다. 네, 일상에서 익숙하게 봤던 물건들이 전시장에 들어가 있는 모습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시는 우리 주변의 익숙한 기념품을 통해 기억과 삶의 가치를 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 측은 오늘날은 공식 기념일만 150개가 넘고 개인적인 기념일까지 합치면 하루하루가 기념일처럼 느껴지는 시대라며 하지만 정작 무엇을 왜 기념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희미해지고 있다고 전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진정한 기념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념품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 하늘 화창하겠고요. 낮 동안 25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 영남 지역은 최대 30mm가 예상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전국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시야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출근길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다소 선선하게 시작했지만 낮에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26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로 당분간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